1년 전 계엄 국면, 계엄 바로 있었던 그날 전후에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국민의힘이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 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빨리 이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고 그리고 군은 절대로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 주도적으로 국회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이 해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다면 그때 국면은 또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만약에 그 당시에 한동훈 체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탄핵도 잘하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계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일단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정도수도 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의결의 과반, 의결이 필요한 과반을 넘길 수가 있었으니까 계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문제인데 그 책임을 묻는 건데 탄핵이잖아요. 탄핵 같은 경우에 탄핵 정중수는 의회의 그 3분의 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07명이란 말이죠. 7명이 17명 정도가 이탈표가 생겨야지 탄핵이 비로소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였기 때문에 17명인가 18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이 가결됐는데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아니었으면 가결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탄핵이 안 되고. 예.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탄핵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국힘의원이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탄핵에 참석했던 17명, 18명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당론을 깨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탄핵에 찬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안 됐을 가능성도 크죠.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국회에다 군대를 보낸 그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상황 되면은 전국이 지금 하야 그다음에 탄핵 촉구하는 시위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전국을 아마 시위의 물결이 휩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100만,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이번에는 의회가 있었고 의회에서 이게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모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이게 근데 장기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 시내 거리는 매일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봤잖아요. 100만 명. 네. 그거 이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아마 휩쓸었을 거고 사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그 권리를 준 거거든요. 국회의원한테. 대통령 견제할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한 개 정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정당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지들 당리당략 때문에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건 그냥 정당 해산이지 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랬으면 국힘은 그냥 타도 당했습니다. 정권도 타도 당했고 그다음에 국힘은 그냥 정당 해산 당했을 겁니다. 그냥 국민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계엄이야 그거 또 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때린다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상법 자체가 잘못된 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비가역적 과정이 된 겁니다. 되도록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과거에 군부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군대의 그 정상적인 조직 있잖아요. 공적인 조직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다 있거든요. 시스템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 그렇죠? 보안사에도 있고 뭐 육군본부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얘네들이 사조 그게 바로 하나회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참모총장을 갖다 막 체포하고 막 이런 일도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방사령관 체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회가 해체가 딱 됐거든요. 지금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충안고 동창회 정도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군사 딱 동원했는데 군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 그래서 장병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명령 거부하고 한강 넘지 말라 명령 거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거 한 번 또 한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군인들이 다 거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쯤 되면 사태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과 국민이 함께 나서가지고 국민과 군대가 함께 나서서 정권 타도하는 거예요. 타도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같은 정당을 그냥 해산시켜버렸겠죠. 예. 그나마 뭐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보수하고 국힘의 일종의 구명정 역할을 한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살려놨거든요. 명분을 살려놨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아마도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할 때 그게 계속 걸릴 거라는 거예요. 하하. 아니 왜 우리가 위헌정당이야? 우리가 계엄해제 의결 참여했고 그다음에 탄핵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나서서 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을 얘기했던 당대표가 그런 정당인데 어떻게 위헌정당일 수가 있느냐. 이 명분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명분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고 국힘이 정말 한동훈 체제가 아니라 지금의 뭐 장동혁 체제였다면 당연히 계엄해제 의결을 참여 안 했겠죠. 탄핵에도 찬성 안 했겠죠. 그냥 바로 타도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정권 타도 당한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기서 없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쿠데타를 너희들이 지원한 거고 막지도 않고 지원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해체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네. 1년 전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면서 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당시에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수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그거 달라졌죠. 당연히 그거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심까지 가면 이제 뭐가 돼요 그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유죄 파기환송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 판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됩니다. 2심까지 3심까지 가면 그거 기다려도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났을 때 야 이거 정말 이재명은 전생에 나라를 여러 번 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왜 쿠데타를 했는지 실제로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윤이 계속 집권한 후에 우익으로 극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맨날 유튜버만 봤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보세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극우화가 됐는데 그 경향을 언제부터 보였냐면 집권 다음 차인 2023년 3월 3.1절 기념사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상하더라는 거죠. 3.1절 기념사가 아니라 이건 친일절 기념사다. 예. 아마 여기서 이 방송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친일절 기념사 이게 뭐냐. 그다음부터 홍범도부터 온갖 난리가 다 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념적으로 골수가 돼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막 편향이 심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상에 갇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집권하자마자 자기 그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 다 잘라냈잖아요. 이준석도 자르고 누구도 자르고 나경원도 나온다 그러는데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도 잘라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통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세계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에코 챔버라 그러죠. 방에서 혼자 막 떠들면은 반향이 돼서 내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리고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황당한 사태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우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계엄 땅 때렸을 때 아니 병력을 어디로 보내? 선관위로 보내잖아요. 네. 그건 뭐지?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을 정도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음모론에 경도됐다는 건 이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들 세상 안에. 그래서 그거 유튜버들 세상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뭐 그냥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그 걔네들 얘기만 들으면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처럼 구국적 결단이 필요한 거야. 막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갖다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딱 저질렀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김건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이재명은 어차피 아웃될 거 아니냐. 근데 막 이재명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을 막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 뭐냐면 이게 아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특검 같은 거. 그럼 받아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 의혹이 있으면 그냥 받으라고. 그건 이제 내가 집권 초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것 같거든요. 만약에 특검을 갖다 정권 초기에 받았으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처리가 됐을 겁니다. 김영삼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김현철 아들인데 감방 보냈죠. 김대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아들 다 보냈잖아요. 감방.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보냈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다못해 문재인도 결국 문다희 씨 문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다희 씨 이거 막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계속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던 거고 그러는 가운데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검찰에서 계속 잡고 있다. 왜냐하면 까도 나오는 게 없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증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막다른 골목에 밀렸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이것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내란 특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거 받으라고. 받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받아서 큰 문제 없고 지금 받았어도 그 주범 있잖아요. 거기서 주포로 된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형이면 될 거를 갖다 이걸 갖다 계속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특검까지 오게 만든 거냐. 이런 예. 강성 특검 이것도 지금 연장을 몇 번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받았고 그다음에 이걸 덜어내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부인이다 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국민을 지키라 그랬지 자기 부인을 지키라고 뽑아줬어요. 예. 근데 그렇게 처리를 안 했던 것이 결국은 여기까지 계엄 사태까지 오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만든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데, 자 지난 1년 동안 보면 탄핵 심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집권해서 대통령이 됐고 계속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내란 프레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내란 프레임 구호를 외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행태랑 똑같잖아요. 적폐청산. 집권해가지고 계속 몇 년이고 적폐청산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몰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청산 해야 된다. 좋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주요한 가담했던 행위자들은 대부분 다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청산이고 이런 것은 굵고 짧게 해야 돼요. 딱딱딱 해서 집권하자마자 딱 3개월 만에 딱 결론 내고 쫙 하고 우리 다음 미래로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집권 여당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질질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목표는 바로 언제까지 끄는 겁니까? 1년 동안 끌어서 내년 지방선거 끌고 가겠다라는 정략적 의도에서 지금 이걸 계속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 같은 데는 여기에 관심이 좀 없거든요. 아유, 그거는 뭐 지금 다 재판받고 있잖아요. 한덕수도 기소되고 윤석열도 기소되고 김건희 구속됐고 뭐 등등등등등등.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역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먹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목적. 네. 이게 먹히는 게 왜 그러냐면 국힘 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내란이다라고 하면 이게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국힘에서는 주장하잖아요. 그게 프레임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이 아니라 실체임을 갖다 스스로
자처하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을 못 끊는 겁니다. 근데 계엄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말을 흐려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계엄이다라는 게 이거 위헌인데, 그리고 그 헌법을 갖다 위반한 대통령 탄핵하는데 반대한다는 건 또 무슨 논리야?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쟤는 윤하고 선을 못 끊었네. 계속 윤하고 같이 가네라고 하니까 그럼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내란은 아직도 ING 진행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실 프레임으로 던진 건데 이게 프레임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프레임으로 던진 것을 갖다 프레임이 아니라 이걸 갖다 정말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내년에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월 또는 2월에 윤석열 그 내란죄 선고 재판 1심 있죠. 1심 선고가 내려져요. 예. 뻔하거든요. 내가 볼 땐 이거 그 내란죄 맞거든요. 내란죄가 왜냐하면 계엄이 뭡니까 요건을 갖다 채우지 못했단 말이죠. 예. 두 번째로 뭐냐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계엄의 의결을 방해한 게 사실로 보인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거 내란죄 성립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은 딱 사법적 판단이 딱 내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떠들겠습니까? 방송에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김건희 건도 지금 그 종합적인 특검으로 연장한다 그러잖아요. 2차 특검 이야기 나옵니다. 2차 특검 얘기해가지고 이거 민주당에 밀어붙이면 그냥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 내년 6월까지 계속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남는 장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내란 프레임으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힘에서는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가면 이거 손해인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국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깔아놓은 내란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을 갖다 그저 프레임으로만 보는 건데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이미 자기들의 행태가 이게 프레임이 아니라 법적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법부에서 내란죄에서 유죄 판결 내리거든요. 이건 내란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법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보다는 유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프레임. 물론 정치적 프레임이지만 동시에 그저 정치적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인 실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 선고로서 1심 선고로서 그게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프레임이야 위친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저 프레임이 아니네. 법원에 선고를 내렸네. 유죄 때렸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굳이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면서 뭐라냐. 우리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내가 그때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이 그 집에서 돼지 사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들 갖다 억지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불이 났는데도. 억지로 끌어냈잖아요. 프레임이네요. 그럼 억지로 끌어내면 얘들이 또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들어가서 불타 죽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국힘을 보면 딱 그 돼지우리 꼴이에요 지금. 그 안으로 불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다 그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불타 죽는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돼지랑 똑같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죽는데. 네. 근데 그 돼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계엄 지금 1주년입니다. 근데 1년 동안에 그 국힘의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못 나갔네.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해만 그럴까요? 2주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계속 가면 안 바뀌면 까지도 그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엄 직후에 24%까지 당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지금 뭐예요? 딱 24%예요. 끼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가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절하게 사과하고 통절하게 반성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하겠다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계엄 사과를 받기가 제일 힘들다. 사과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입니다.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계몽이 아닌 악몽이다.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다. 그런데 지금 집회에 참석한 인원들은 양양자 최고위원에게 사퇴지를 보내고 하고 있고 김재섭 의원 등 초재선 의원 수도권 중심으로 약 20여 명은 별도로 사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모든 걸 맡겨라.
우리한테 다 맡겨라. 우리가 계속 그냥 버텨나가면은 결국은 중도층들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전세가 역전될 거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도층들이 알잖아. 딱 보면 저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쟤들을 갖다 따라가야 할 존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저 사람들을 갖다 모자란 존재로 보거든요. 예. 모자란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간다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쟤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건 호구잖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합리적인 영역이거든요. 인류 따라와야지. 저쪽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게 되면 부흥에 열심히 하면은 중도층이 붙을 거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1호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대장동 항소포기 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호재가 많았는데. 호재가 뭐 근데 하나도 반영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실전적으로 검증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쟤네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들 자기들이 권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힘이 붙겠냐라는 거예요. 안 붙거든요. 동력이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했었잖아요. 한 바퀴 돌았거든요. 몇 달이나 됐다고 그 짓을 또 합니까? 갔더니 동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원되는 사람들은 오로지 뭡니까? 버스 타고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버스 투어하는 공연 일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연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연설할 때 소리 질러가지고 그 현장을 갖다 압도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국 순회 공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또라이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못 참겠다. 그러니까 양양자 이분이 굉장히 용기를 낸 거죠. 나가가지고 그냥 면전에 다 딱 꽂아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계몽이 아니라 이건 악몽이었다. 딱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날라와요. 막 커피를 막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막 날라고. 물병을 던지고. 내가 맞아 죽어도 좋다. 말이 틀리냐. 이렇게 갔거든요. 이것이 열면단 뭐냐면 잘못된 단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합을 하려면 올바른 방향에서 상식과 합리 위에서 단합을 해야 되지. 예. 억지와 허구, 거짓말 위해서 단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지와 거짓말 가지고는 정말 세뇌된 소수의 강성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중도, 그 다음에 대다수의 합리적인 보수,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단합해야 되는지 분명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향에 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그 자리를 얻었거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표가 됐고 그거 아니었으면 대표가 못 돼요. 또 그 짓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최고위원 못 해먹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려면 계속 그 또라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선거는 다가왔는데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래. 그러니까 사실 단합의 자리라 그러더니 결국은 뭡니까? 단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취소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예.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그 집밖에 없는 겁니다.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움은 정작 누가 다 했어요? 한동훈이 했잖아. 한동훈처럼 하게 되면은 이기잖아. 근데 앉아가지고 쟤네들 싸웁시다. 쟤들이 생각한 싸움이다라는 게 그 강성들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와 그러면 심령 대붕해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국민들이 볼 때고 설득 당합니까? 안 당하죠. 저 미친놈들하고 또라이들 아니야.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욕을 한단 말이죠. 예. 그 집밖에 못해요. 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수도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양양자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섭을 비롯해서 김용태를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들은 답답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지만 지도부는 장동혁 대표는 좀처럼 미동치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론스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건 올렸을 때도 별다른 당에서의 축하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사과는 없고 징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당원 게시판에 조사가 착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회에 재소환될 모양입니다. 예. 교수님, 한동훈 죽이기로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한 겁니다. 이 결심한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계 게시판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들여다보겠다? 그거 자체가 사실 당규 아마 위반일 겁니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거의 출당까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예 결심했어요. 내가 볼 땐 사과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간다. 똘똘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간다.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붙을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판타지들을 갖고 있는 연탄 재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런 판타지를 갖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뭐니까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불순물을 쳐내야 된다. 그 불순물이 누구냐? 친한계다. 한동훈하고 누구예요? 저쪽을 정리해야지. 우리가 네. 당에서 잡음이 안 나고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에서도 한동훈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뭐 김재섭, 김용태 뭐 한동훈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향자, 뭐 한동훈계입니까? 아니잖아요. 배현진 의원까지도요. 지금 배현진 중도층들, 그 다음에 초선하고 재선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 뭐 이런 분들. 근데 밖에서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사과하라고 하고 있거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장동혁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근데 바깥에 있는 그 국힘의 원로들 있잖아요.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준석도 같이 가고 한동훈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냥 갑니다. 쭉. 왜냐.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잘라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잘라내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파괴력을 바꿔. 대장동 항소 포기 그 사건 때. 그다음에 론스타. 이거 가지고 약간 스타가 돼버렸거든. 예. 그 싸움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시대는 6조거든요. 6조 4천. 그 다음에 적게 많이 잡으면 6조고 적게 잡으면 4천억. 4천억의 국고를 갖다가 국고의 손실을 막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이 있는 사람을 잘라내? 게시판에 그거 본인도 아니야. 한동훈 이름 나왔는데 한동훈 이름으로 쓴 사람은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무의미로 그렇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이름이 있든 그 가족들이 했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나마도 확실하지좀 않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써가지고 아마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딱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한동훈의 일단 몸값이 엄청나게 그 몸무게가 늘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걸 갖다 하려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나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정말 둘로 딱 잘라지는 거죠. 공중분해가 되겠죠. 당 깨자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자기들은 당을 깨든 말든 간에 우리는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선 재선 요번에도 보니까 김재섭은 20명 얘기했잖아요. 사과. 예. 근데 플러스 알파 하면 30명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사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힘 여론조사인데 사과해야 된다는 게 48%인가 정도 나오고 사과할 필요 없다가 뭐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18%인가?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국힘 국회의원들,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많아요. 예. 수도권을 보면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국힘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요. 네.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수도권의 그 지역위원장까지 다 포함하면 압도적이라는 거죠. 압도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내 여론과 상관없이 국힘 장동혁 지도 체제가 막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가지 못하겠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렇게 가게 되면 저거는 뭐 판 없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 생각도 교수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당 퇴행시키는 시도다. 심지어는 다른 당입니다.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었던 전직 대표이기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는 해경군 김씨 사건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면 당시에 민주당이 이명박 성남시장 이명박 후보를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부 총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사실은 뭐냐면은 국힘 게시판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경군 김씨 같은 경우에는 해경군 김씨라는 명이 이게 이제 김혜경 여사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붙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후보를 갖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익명으로 막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꼬투리가 딱 잡혔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해경궁 씨가 맞다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로 그냥 풀어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의 비교죠. 비유를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그걸 갖다 당에서 그걸 갖다 들여다본다는 게 잘못입니다. 당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이 잘못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당의 자유 게시판에다 의견 쓴 걸 가지고 당에서 자유 게시판에다 의견 쓴 걸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뭐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용도 대부분 링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이 다 링크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건데 하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설사 징계를 때리는데 저 사람들이 징계를 때릴 때는 아주 과격하게 때릴 것 같거든요. 출당. 예. 출당 아니면 얼마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 요번에 선거에 못 나오게끔. 그러니까 요번 선거에 못 나오게끔 하는 당원권 정지 아니면 출당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출당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를 해놓게 되면 요번 선거 끝나게 되면 이게 흔들릴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구심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출당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최소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번 선거에서는 역할이 없게 만들겠다. 당원권 정지를 갖다 오래 뭐 6개월 이상 때린다라든지 1년을 때린다라든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밖에 주의나 경고가 나오게 되면 하나만 한 거잖아요, 괜히. 근데 세게 때리게 되면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건 워낙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들여다보는 행위가 적법했는가라는 예. 거고. 두 번째,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그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그게 문제가 한들 본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장동혁 대표가 옛날에 한동훈 체제 밑에 있을 때 방송에 나와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 게시판 들여다보자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친한계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 얘기한 걸 갖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자가당착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이런 상황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당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저격, 출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정면으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아하. 지금 계엄인데 계엄 사태 1주년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단 막았다. 일단 사과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두 번째, 막지도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안겨드렸다. 그 부분에서 통렬한 사과를 할 거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탄핵 수출한 데도 참여했다. 그 부분을 강조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걸 막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끔 방치하고 조정한 게 바로 너희들 아니었느냐. 그 비판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 프레임을 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 의결 우리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그 메시지를 제일 먼저 냈다. 계엄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지금 해제가 됐으니까 그 어떤 명령도 따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명령을 따르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란죄가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정당이고 우리도 지금 탄핵, 계엄 해제와 그다음 대통령 탄핵에 우리 목도 있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걸 해둬야 되냐면 그래야 그 다음 수로 나오게 되는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있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하나의 그걸 막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이건 깔아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딱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비상계엄 1년에 그리고 1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는 국회입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함께하느냐 또 원외 위원장이 얼마나 함께하는 상당히 많은 수가 함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아마 피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괜히 또 하면은 이게 개파 싸움이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친한동훈계도 아니잖아요. 친한동훈계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괜히 거기 같이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국회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 괜히 그 들어가게 되면 그냥 또 그쪽 프레임에 말리거든요. 뭐 한동훈이 사주한 거다. 그다음에 한동훈이 결국 개파 싸움 벌리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건 상관없이 자기 입장이고 그냥 딱 얘기하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안철수도 있지. 그다음에 문제에서 뭐 김용태, 뭐 양양자부터 뭐 그 누구죠?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김재수, 김용태, 뭐 권영진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묶어서 우리가 장동혁 체제는 저렇게 막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다 국민 여러분 완전히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어떤 모양새로 진행되는지도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키며 이준석의 대잡이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 재기 가능할까, 일단 이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수님? 누가 한 얘기라고요, 이건? 유승민 전 대표가요. 이준석의 대잡이고 한동훈 공천 재기 가능할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뭐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좀 염려를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동혁은 절대 안 줄 겁니다. 장동혁 절대 안 주고 아마 오히려 공천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윤리위원장을 갈아치웠잖아요. 갈아치웠다는 건 뭐냐면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한동훈을 자르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안 주려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결국 당 깨자는 얘기냐. 아니 차 떼고 포 떼고 저런 장수를 제갈량과 같은 장수를 패고 오합지졸들 됐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비난을 받거든요. 그렇게 그런 정치적 압력 속에서 정치적 압력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장동혁의 억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권력력이 있거든요. 한동훈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공간은 없어진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절대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바깥에서는 그런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여론의 압력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게 남은 거잖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가 쟁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나요, 교수님께? 유승민의 발언인데 이준석의 대잡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한번 좀 제가 유승민한테도 기회가 안 줄 거예요 아마. 쟤네들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면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나경원이 이제 원래는 나경원이 약간 줄타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확실하게 장동혁한테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대3으로 바꿔준 거예요, 장동혁이. 그래서 나경원을 딱 붙인 거고 나경원이 거기다 7대3인데다가 7대3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여성 가산점 또 10%를 받거든요. 그럼 오세훈한테 한번 버텨볼만 하다라는 거죠. 덤벼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거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장동혁, 나경원, 김민수 요 셋이 국민의힘을 갖다 이제 움직이게 했고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자,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상당히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고요. 그러면서 또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을 강조하지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국민의힘은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코끼리를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코끼리를 말하면서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통합 같지는 않고 통합입니까 교수님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제 계엄이 1년이 지났거든요. 민주 정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1987년에 그때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민항쟁이 일어났고 그때 분명히 발전이었죠.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 김영삼이 물론 노태우가 집권하고 그다음 87년입니다. 그래서 뭐 문민정부라 그랬잖아요.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이제 군부 정부에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발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2.3 사태를 거쳤는데 그럼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선뜻 발전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고 그다음 지금도 하고 있는 그 행태 있잖아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하하. 결국은 뭐냐면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현상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주의라는 건 카먼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고 입장은 다르고 그다음 가치관도 좌우 보수 진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커먼 센스 공통의 공간이 있었다. 상식이 있었는데. 그게 공론의 장이. 예. 그렇죠. 상식의 장이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지고 뭐 양쪽으로 극단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 극단화된 사람은 전체로 보면 소수예요.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칼 슈미트처럼 우리는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만나서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의회로 가가지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 그다음에 타협과 협상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민주주의라고 배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딱 칼 슈미트라고 나치 법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정치의 본질은 뭐 타협하고 협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시끄럽다 다 필요 없어. 정치의 본질은 뭐냐 적과 알을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예요. 진영이네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 논리대로 좀 가고 있는 예.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진영에선 사실 뭡니까? 김어준을 필두로 한 뭐예요? 그 선동 정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선동 정치가 있는 거고. 뒤늦게 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누가 있습니까? 전환길 비롯한 여기 그거 유튜버들의 또 선동 정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이들은 대통령의 머리까지 장악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제도 자체를 갖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시도. 이건 바로 윤석열이 시도했던 계엄이죠.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뭡니까? 법과 제도 틀 내에서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행정부 장악했죠. 그다음에 입법부 완전 입법 독재로 가죠. 예. 옛날에 입법부의 그 불문율도 다 깨버리잖아요. 예컨대 법사위는 그 소수당한테 준다라든지 왜냐하면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의 그 다수당에 그냥 입법 폭력으로 그냥 바꿔잖아요. 연성 독재.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검찰을 해쳐버렸습니다. 준사법 기관인.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대법원을 갖다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또 뭡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또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권위주의 체제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걸 갖다 익스플로전 바깥으로 펑 터뜨리는 그러니까 웹파라 그러죠. 웹파. 근데 그 민주당에서 하는 건 인플로전이라서 안을 붕괴시키는 거, 함몰시켜버리는 이 두 개고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고 지금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게 또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럼 이건 뭐 전혀 통합하고는 뭐 연관성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말만 통합이네요. 아니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고 뭐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하는 거 좀 다르나 봐요. 예. 나도 뭐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건 좀 평가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평가해줄 건 뭐냐면 초반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그 통합 행보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건 뭐냐 우상호 정무수석을 쓴 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 계속 우상호 정무수석 당에 대해서 투덜대죠. 당에서 막 폭주하니까. 예. 나름대로 통제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를 최근에 이제 실망을 시켰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분은 이제 완전 실망을 시켰는데 이분을 좀 빼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에요. 동맹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예.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걱정했던 게 이건 뭐 또 친북, 친중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핵심을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허니문이에요. 지금 아직은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허니문 효과에다가 또한 기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또 한편은 주가 상승이 쫙 됐죠. 근데 이게 주가 상승은 사실 이재명 덕이라기보다는
그 일본도 엄청 올랐어요. 같이 올랐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유동성들, 유동성 폭발입니다.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네.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측면은 뭐냐면 이재명 정권은 뭘로 가는 거냐면 그 문재인 정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주자본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주주자본주의. 투자하는 사람. 상법 개정으로요. 네. 이런 것들 주주자본주의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좀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좀 금기 시대된 거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끌어안고 본인이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수가 뭘 뺏기는 겁니까? 의제를 갖다 또 빼앗기는 측면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계속 2년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장동혁 가니까 이승만 가고 박정희 가고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부터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이란 말이에요 결국. 근데 부동산은 안 돼 또. 왜? 워낙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게 뭐야? 코인 아니면 뭐예요? 주식이니까 여기 살려서 얘들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하하. 하나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승만 타령하고 박정희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굿캅, 배드캅을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한두 번이지 계속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다 민주당에서 막 깽판 치는 거 말리는 척 하는데 결국 보면 말리지도 않아. 그냥 하게 내버려둬.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우리가 국민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속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결정된 건 바로 권력 남용이 시작된 거예요. 대장동 항소 포기했어. 하하. 이거 뭡니까? 자기가 공범으로 있는 사건에다가 지휘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 이건 나중에 이게 그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추 안 되지만은 임기 끝난 다음에 이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라는 거죠. 사건 지시해버린 거예요. 요 문제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번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들이 황당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검사들이 딱 볼 땐 자기들이 입증을 할 때 혐의 입증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부존재 입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연어 회유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UFO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쉬운데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그 증인들, 그 교도관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야 예. 되는 겁니다. 6명 부르면 6명은 그렇다 얘기하더라도 여기 부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또 이랬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증인이 다 필요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항의할 만하죠.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보고하고 항의하고 퇴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감찰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명확하게 그 사건에서도 뭐예요. 이재명은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범이 두 사건에 노골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아마 두드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한 5년 내에 이걸 몽땅 다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벌써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죠. 공소취하. 예. 온갖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공소취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만약에 또 국민재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 거기 아직까지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더 우세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 뽑힌 사람들이 민주당 편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이 거기서 무죄를 받거나 이런다? 그럼 그걸 가지고 바로 검찰이 조작 기소다. 그러니까 이거 공소취하네 라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행태를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이 정권의 이제 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통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뭡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에 그 대통령실에서는 통합을 하겠다는 제스처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당에서는 깽판을 다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말리는 척하면서 알아서 계속 쳐라. 이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국힘이 정신 못 차리는 한 계속 가도 돼. 자,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계속된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3권 분립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상계엄 1년 관련한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3일 저녁 시민 대행진에 동참한다. 이건 역시 지지 여론 이걸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냥 가는 거고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국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국힘의 모든 의원들이 당시에 다 들어와서 계엄회의체 다 의결을 하고 국힘의 모든 의원들이 탄핵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탄핵 의결을 해가지고 헌재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같이 축하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아닌 게 왜냐하면 둘 다 같이 물론 계엄을 막아냈지만 그럼에도 국힘은 계엄을 하는 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 너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건 잘했어라고. 그러면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힘은 아직도 윤호개인 하고 있단 말이죠. 윤과 단전을 못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축제가 되는 겁니까? 시민의 축제가 다 우리 민주당 축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딱 나가가지고 행진을 딱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어디로 가냐면 12월 3일을 갖다 기념일로 만들재요. 하하. 5.18 기념일처럼 이렇게 기념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매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 내란 심판 기념일이 되겠네요. 내란 심판 기념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의도가 좀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 분위기 그대로 일단 어디까지 가겠냐?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 더 나가서는 다음 총선까지 가자. 더 나가서는 다음 대선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냥. 네. 영영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국화 배드값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닭공 닥치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졌겠다. 계엄 1년을 목전에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겠죠? 그렇죠. 한편으로 뭐냐면 세계 특검을 보게 되면 특검이 말만 요란하지 별로 이제 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보통 특검하자라고 할 때는 그 사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제목을 다 뒤집었어요. 막 펑펑펑펑. 그래서 언론에서 막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사실로 굳어집니다. 근데 정작 수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밝혀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굉장히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특검이 그래서 다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아무 소득 없이 끝났거든요. 이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은 온갖 보도를 통해서 그 의혹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까복 없거든. 그럼 그때 국민들은 사실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실은 있는데 밝혀내지를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차 특검으로 가자. 이걸 이제 정청래가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검들을 보게 되면 최상병 특검 구속영장 10건을 냈거든요. 예. 인용된 건 한 건. 딱 그 임성근 사단장 이 친구만 이제 구속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명 로비 의혹 이건 사실 딱 묵은했던 걸로 드러나 버렸고 못 밝혀낸 거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윤석열하고 뭐 김용현 구속을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각됐거든요. 한독수부터 뭐 박성재 그다음 심지어 황교안은 뭐하라고? 나 황교안을 왜 끼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격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내란 태락 특검은 굳이 특검 아니어도 그렇잖아.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구속됐겠지.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재판 중에 있고 이미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거의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들은 대부분 김건희랑 무관한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데다가 심지어는 별건 수사하고 강압수사 의혹까지 나왔어요. 양평군청 공무원의 그렇죠. 또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감찰하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벌써 수사 의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발표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보도된 것보다 새로운 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장사가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더 끌고 가자라고 해서 제 2차 종합선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종합선물로 해서 거기서 뭐 나오진 않는데 그거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보도가 나오고 뭐 피의 사실 또 흘리고 이러면 이 분위기는 계속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정청래는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됩니까? 당대표가 되겠네요. 당대표 재선이 되는 거거든요.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무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마구 몰아붙이는 거죠. 자,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를 제대로 선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발부가 되면 이거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말 그대로 오늘 밤입니다.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건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혐의가 뭐냐면은 장소를 3번 바꿨다는 거잖아요. 의원들 모이는 장소를. 근데 마지막 장소를 갖다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본인은 또 어디 있습니까? 국회 본관에 있었고 그렇다고 또 개헌 해제 표결에 또 불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국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뭔가 뭐 나왔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뭐 논의한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스모킹건이 있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계엄직과 윤석열하고도 통화했고 두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랑 7분간 통화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덕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증이 나온 게 없어요. 스모킹건이 제시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기각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표결 방해 받은 사람이 있는가 국회의원들 중에 물어보면 아무도 표결 방해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과 추경호의 그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가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관계없는 통화. 사전 모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확인하는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그때 우원식과 통화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저기 저 국회 막혀 있으니까 경찰들 좀 풀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추경호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게 스모킹 건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추경호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스모킹 건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지금은 스모킹 건이었으면 법리적으로는 아마 기각이 될 겁니다. 예. 그거고 반면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재판부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언제입니까? 12월 3일이고 딱 떨어지잖아.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 12월 3일입니다. 그렇죠. 12월 3일 날이란 말이죠. 법적으로는 기각인데 네. 정치적으로는 무진장한 압박을 받고 있네요. 12월 3일 날 이거 갖다가 얘를 풀어줘? 그러면은 직위원 판사 받죠. 직위원 판사 당하는 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화살은 어디로 간다?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이디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대법원장의 개별 판단에 어떻게 간섭해요? 간섭하면 그게 사법농단이거든요. 예. 불가능한 건데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막 때려가지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판단할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수 법리적으로 말하면 스모킹 건이 없는 한 이거 기각될 것이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은 두 가지. 일단은 스모킹 건이 있느냐. 그거고 제시가 되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재판부가 이런 식의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 압력을 견딜 만큼 담대하냐. 예. 이거라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정재 판사입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법적으로는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은 9명은 기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전에 진중근 교수께서 말씀하셨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마 2로 나를 때의 그 압력을 지금 판사는 받고 있다. 교수님, 만약에 발부되면 어떻게 되고 기각되면 정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발부되면 뭐 정치권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기각되든 발부되든 게 구속영장에 불과하거든요. 예.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하지만 뭐가 됐습니까? 기소됐잖아요. 기소돼서 15년형인가 구형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형을 구형받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국힘이 여기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만약 기각되면 또 장동혁 체제가 으쌰 해가지고 또 난리박을 킬 테고,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의 위기가 좀 연장이 되겠죠. 좀 여기 연장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발부가 되면 그냥 인용이 돼가지고 발부가 되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예. 결국은 온갖 그 내란 해산 정당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민주당의 공세가 막 시작되고 장동혁 체제가 위기에 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은 제가 볼 땐 장동혁 체제 가지고는 이거 뭐 힘들고 이걸 이제는 저 강성 지지층들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볼 때 끝났거든요. 요번에 마지막 집회가 무산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똘똘똘똘 뭉치자가 해서 뭉쳐지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오늘 또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지금 질문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노안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댓글을 읽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 세계에서 많이들 댓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크라잉 오르크님께서는 달러를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고환율인데 또 환율 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농객 진중권 사마 국가 위기인 이때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지금 일본어로 이에린님께서 또 엔화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외환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재명 정부 환율 조정에 도움이 되려나요? 네, 교수님 열일하시는데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일본에서 오늘 유독 연락이 많이 오는데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예,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시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자. 내일이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입니다. 오늘 비상계엄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내란 종식을 민주당은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 국민 통합을 더 외치고 있는 이 시대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바뀌고 변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 거의 박멸 상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사법부 압박까지 나서는 상황. 비상계엄 1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교수님 나아가야 될까요? 그 정치를 정상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땐 두 당 다 같은 틀에 이제 걸려 있는데 그나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당원 직접 민주주의 이제 1대1.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민주당은 확실히 그 당으로 시스템화, 완전히 그냥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거고 지금 국힘에서는 그게 지금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랄까 국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나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싸움이라도 있는 게 그나마 희망의 불꽃은 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국힘이 장동혁 체제가 좀 무너지고 합리적인 지도층이 좀 지도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 청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완전히 계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과를 하고 윤석열하고 확실히 선을 긋고 예. 합리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무슨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정당과 민주당의 거의 그 뭐랄까 문화혁명식의 홍위병 정당이잖아요. 이것과 대비가 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경쟁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민주당 시스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절연해야 될 건 뭐냐. 장동혁 체제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 세력하고 절연해야 됩니다. 절연하는 게 너희들 물러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갖다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내버려둬도 이 사람들이 누구 찍을 거예요.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괜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 속상한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믿었던 대통령이 저 모양 된 게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분노의 함성을 저지르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당을 이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그냥 분노한 걸 갖다 이해만 해주면 돼요. 당을 이끌지는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을 합리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혁신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의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젊은 세대가 오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합리적인 그다음에 정당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추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 비로소 이제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좀 생산적인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계기는 민주당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이미 자체 내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힘은 이제 내홍이 있잖아요. 내홍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겁니다. 여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고. 예. 그 싸움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어. 합리적인 세력들이 이겨가지고 지도 체제를 좀 제대로 꾸리고 그다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보수를 갖다 재정비하는 라고 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보수 쪽에도.